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온 문경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다시피 중마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의의 큰 주제가 조선의 유교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 유학자들, 유교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선시대라는 이 시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PT는 아마 교재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방금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들, 제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조선시대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키워드를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경쟁, 그리고 정체라는 건 우리 고속도로가 정체된다는 그 정체죠. 그리고 사대주의의 시대, 맞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조선시대 하면은 복잡하게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드는 가장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강쟁으로 나라를 지새다가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층들이 이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굉장히 낙후된, 그리고 전혀 발전을 이루지 못한, 특히 옆에 있는 일본이나 서양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지체된 사회였고 그 결과가 결국 근대화의 실패로 이어지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계속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일관된 시대였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서 한치의 틀림도 없죠. 조선시대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당장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고,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 외국한테, 중국한테 기대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당쟁을 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악순환이 거듭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의 역사적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학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자들이 매일같이 쓸데없는 공리공단만 일삼으면서 당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결국 그러한 유학사상이 사회의 정체를 가져왔고, 또 뿌리 깊은 공자의 나라인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일관하다가 결국 20세기 초반에 식민지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문제는 주로 이 사대주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몇 가지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자, 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묘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의 묘비죠. 그런데 누군지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 언제냐면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1910년에 이미 조선왕조는 멸망했죠. 그리고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호가 의암이라는 분이고 성은 유씨입니다. 의암 유선생의 유. 근데 이 묘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인의 일생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죠. 특히 이제 자기의 종교나 사상, 천하관을 표현해주는 아주 집약적인 글자가 묘비에 기록이 되는데, 이 의암 유선생이라는 분은 자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유명조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인데 그냥 조선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의 조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나라는 언제 망했을까요? 1644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거의 300년 전에 이미 망해서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활동했던 이 양반은 죽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까지 표기를 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한 와중에도 자기는 명나라의 조선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옆에는 또 이러한 이 명나라와 관련된 이 조선의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상을 만들어낸 분이 쓴 유명한 글씨입니다. 저기 속리산에 가면 이제 화양동 계곡이라고 있죠. 거기에 절벽에 새겨져 있는 글씨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고 썼습니다. 천지는 이제 공간이겠죠. 공간. 일월은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양동에다 이 글씨를 새기면서 뭐 명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공간은 바로 대명의 공간이고, 그리고 숭정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숭정제였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 새긴 글자, 이 바위 글자에 여전히 조선의 시간은 숭정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자는 거냐? 이게 그럼 뭐 일부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 가운데 일부의 일탈이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결코 일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그 사람들의 가장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사대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지금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냥 뼛속까지 사대주의가 박힌 쓰레기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의 지난 역사에 남긴 그 흔적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연도 외우는 거죠. 연도를 조금만 보고 몇 개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17세기 1600년대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얘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 알고 있는 이제 임진왜란부터 시작이 됩니다. 1592년부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이름 하나가 이 만력제라는 중국의 황제입니다. 누구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의 황제였죠. 그런데 이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줬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를 파견을 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의 그 명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내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명나라 여러 황제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정에 나가지도 않고 뭐 아주 게으른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10만 명을 파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조금 있다가 한 30년 지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1636년. 이건 명나라가 아니라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오랑캐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남한산성에서 민조가 아주 치욕적인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항복의 의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결국 이런 와중에서 청나라가 조선을 제압하고 이제 마음 놓고 명나라로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황제가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순정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정제가 나라가 망하니까. 근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서 명나라를 멸망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농민 반란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농민군에 쫓긴 순정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배경에 깔린 데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중국의 북경에 관광 가보신 분들만 있으실 겁니다. 가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제일 중요한 데가 자금성이라는 황궁이겠죠. 자금성은 남쪽부터 쭉 나가서 이제 북쪽 문이죠. 이게 북쪽 문 끝에 여기 나오면은 그 북쪽 뒤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에 이 순정제가 이 농민군이 쳐들어오자 자금성을 북쪽 문으로 탈출해서 이 산에 가서 혼자 목을 매서 죽습니다. 자살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그 빈틈을 타서 북경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또 일부의 이 명나라, 이 성씨가 주씨죠. 주씨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남명이라는 왕조를 수립하는데 얼마 안 가서 결국 청나라에 진압이 됩니다. 그때 황제가 이제 영력제라는 사람인데, 뭐 이제 쭉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말력제, 그리고 마지막 황제 순정제, 그리고 남명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일본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애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이제 이 일본의 침략성,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조총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첫 번째 기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의병의 활동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 뭐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얘기하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끝났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본군을 다시 물리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봤던 말력제가 보내주었던 명나라 원군인데 이 원군을 누가 데리고 왔냐 하면 선조가 자기가 데리고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 가장 그 조선왕조의 27명의 임금들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임금을 꼽으라고 한다면 선조 아니면 인조죠. 그리고 늘 이 선조가 얼마나 이 용렬한 사람인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기억이고요. 당시의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이순신과 의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명나라의 원군 그리고 명나라 원병을 데리고 왔다. 이 선조의 능력을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얘기하듯이 의병과 이순신은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조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외란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의 명나라 군사들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군사는 뭐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선조 자신도 자신이 굉장히 못났다라는, 어쨌든 그 커다란 전쟁이라는 국난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핑계가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이순신과 의병만 주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명나라 군사들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군의 참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1953년 이 휴전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맺은 것처럼, 이때도 임진왜란의 강화협정은 명나라와 일본이 맺었습니다. 이때도 한국전쟁 때와 비슷하게 이미 조선은 배제가 되어 있었다.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명나라 군대의 활동, 들어와서 많은 작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명나라 군사가 없었으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얘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 임난 때 명분이 들어왔던 이 고마움을 조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군사를 보내준 만력제에 대한 고마움을 제조지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조, 조자는 만들다라는 거죠. 제는 다시다. 망할 뻔한 왕조를 다시 만들어준 만력제의 은혜라는 뜻에서 이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임진왜란 직후에 이 조선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선의 지식인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명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조지은이 이 임진왜란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유행하는 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방에다가 이 제조지은, 제조, 번방이라는 건 제후국이죠. 명나라가 천자국이라면 조선은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번방은 이 울타리가 되는 나라, 제후국을 번방이라고 하는데, 결국 조선이겠죠. 조선을 다시 세워준, 다시 만들어준 그 만력제의 은혜를 제조번방, 제조지은이라는 말로 기념을 하면서 이것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선조가 이 명나라 장수에게 써준 글씨인데 이걸 여기저기 새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평에 가면은 그 참 길가에 이런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에 가면은 여기 제조 번방, 조금 아까 봤던 그 글씨가 있죠. 그리고 몇 군데 이제 뭐 글씨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유교 지식인들이 가졌던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라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가지 않습니다. 사대주의의 상징물이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제조번방 말고 두 개의 글씨를 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일보도원 직통제신. 이건 누구의 글씨냐면 우리나라 효종이죠. 이 국벌을 추진했던 효종의 글씨이고요. 그 옆에 하나는 만력제 글씨라기도 하고 순정제 글씨라고도 얘기했는데 누구 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무사라는 글씨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생각함에 이제 나쁜 생각이 잡스럽게 섞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명나라 만력제가 조선의 원군을 파견해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귀로 해석을 합니다. 만력제가 왜 파견했을까? 10만 명씩이나. 또 상식적으로 간단하겠죠.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면 그 다음에 직접 중국을 쳐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자신들의 국경을 넘기 전에 이제 조선을 전쟁터로 삼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사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만력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중화인 명나라가 소중화인 조선을 보호해주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이 사특함이 없는 그러한 생각에서 원군을 파견해줬다라는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논리를 이 글씨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새겨놓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효종의 글씨는 뭐냐면 이제 국벌을 상징하는 글씨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남은 길은 멀고 아주 직통한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건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그 복수의 화신입니다. 누구의 글씨인데 그 얘기를 이제 효종의 글씨를 따라 여기다 새김으로써 이제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 의식을 담은 곳으로서 이 조정왕이라는 가평의 조정왕이라는 곳이 중화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죠. 그리고 얼마 있다 병자호란이 다시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지도가 이렇게 가보시고 한반도가 있으면 원래 여진족은 이제 대투사인데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틈타면서 조선 요건 뭘까요? 꼬불꼬불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인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만리장성 이남을 중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오랑캐 땅이라고 버려뒀던 공간이죠. 근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이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여기에 있었던 여진족이 점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북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이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무르아치라는 청나라 태조 그리고 그 아들인 홍타이지. 이 홍타이지가 결국은 이제 병자호란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 1620년대 17세기 초반에 임진왜란 끝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점점 청나라 군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산해관이 왔다 갔다 만리장성이 끝입니다. 거기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는데 명나라의 장수였지만 이 요동 지역을 책임지는 장수였지만 순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얘가 이 후금이 이렇게 남하를 할 때 여기서는 맨날 전쟁에서 깨지고 버티기 힘드니까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압록강이죠. 여기 지금 평안도 일대인데 조선의 작은 섬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군사 기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남의 땅을 막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제조지역이라는 거죠. 우리 니들이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조선이 도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운 거죠. 지금의 가도라는 섬에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 기지를 세우고 이제 여기를 드나들면서 이 뒤로 후금의 대우를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후금이 뜻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얘 때문에 자꾸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한테 계속 경고를 하죠. 요즘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니들 미국 편에 자꾸 그렇게 노골적으로 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후금이 우리는 이제 새로 발전하는 나라인데 니들은 언제까지 명나라 편을 들 거냐? 이 모문룡의 가도를 지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제조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억지로 지원을 하긴 합니다.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명나라가 쇠약하긴 했지만 망할지 안 망할지 우리는 이제 몇 년 있다 명나라 망하는 걸 알지만 이때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국과 미국이 뭐 거의 후금 같은 존재죠. 이 오랑캐들 지지를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경제를 규모를 초월하게 생겼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이게 지금 굉장히 촉애한 문제죠.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10년, 20년 동안은 우리한테 계속 머리 아픈 문제로 남게 될 텐데 바로 조선인 처한 입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얘를 계속 조금씩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이걸 빌미로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문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 문제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곤란하죠. 근데 이건 뭐 잘하느냐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모문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모문용을 그 가조를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침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정명호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명호란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나라한테 진작에 가서 붙기 전에는 정명호란은 그 누가 있었어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10년 있다가 이제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힘을 키운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와서 40일 동안 항전을 하다가 한겨울이었죠. 지금 12월,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40일 만에 이제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이때 항복을 하면서 그동안 맺었던 명나라에게 맺었던 명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섬기고 우리는 제국국이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청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국제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적어도 명나라가 있던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당연히 이제 문화도 가장 발전한 나라가 유럽이 아니라 이때 명나라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그런 명나라를 섬겨왔는데 한순간에 명나라를 배신하고 제 청나라를 천자로 섬기게 된 이러한 상황.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명나라가 결국은 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키워주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차지하게 됐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일종의 상식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대주의 때문에 사대주의적인 유학자들이 청나라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명나라 인구가 약 1억 5천만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청나라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청나라 인구는 약 300만 정도였어요. 조선 인구는 많이 잡으면 한 1000만 명 정도 잡습니다. 이 300만과 이 조선과 청나라의 싸움, 1000만 대 300만의 싸움입니다. 근데 얘들은 뭐 그 정도는 이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죠. 근데 1억 5천 대 300만의 싸움, 거의 쿠바와 미국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감각의 미국 같은 존재였던 명나라가 불과 300만이 아무것도 없는 여진족에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사에서 이 명청교체를 중국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잡아내지 못한 조상들, 이 유학자들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지만 광해군의 중리외교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 사실 광해군의 중리외교도 100% 청나라 쪽에 서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눈치를 보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빚어지면서 이제 조선의 유학자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한테도 그렇겠죠. 우리한테도 미국이 대표하는 이
현대적 문화라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때 새로운 방향을 선도한 사람이 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상이 어떻습니까? 뭐 옛날 어른들의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장수하셨습니다. 82까지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장희빈 문제 때문에 사약을 받고 아마 옛날에 뭐 조선왕조 500년 이런 사극 보신 분들 아니면 장희빈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양반 얼굴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게 그려지죠. 당쟁의 화신 그리고 사대주의의 화신. 우리가 오늘 첫 장에서 봤던 당쟁, 사대 정체를 이끌어낸 유학의 이데올로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라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요즘은 이제 젊은 학생들은 이제 유교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교 원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주도하게 된 이 중화주의가 결국은 이후에 17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이 조선의 유학자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주된 이데올로기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의문이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아주 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마약 맞은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렇게 중국 명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아니면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였을까?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내면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왜 양난을 거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 200년 동안 명나라의 그 유령을 놓지 못하고 아까 봤듯이 1915년까지 유명 조선군이라는 묘기를 쓰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우암이라는 분이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경험을 하셔 남한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한 다음에 시골로 내려오죠. 그러다가 효종을 만나서 이제 국벌을 효종과 둘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물이 이제 효종이 이 우암에게 이제 하사한 그런 밍크 코트 같은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효종이 어느 날 우암에게 아무 얘기 없이 코트를 보내죠. 그런데 옛날엔 아무리 임금이 주는 거라도 이제 뇌물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효종이 이제 이걸 다시 보내면서 이걸 보내는 이유는 우암 당신이 그냥 여기에서 한국에서 입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아주 추운 지역에서 눈 맞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말 달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입으라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바로 국벌이죠.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입으라는 그 상징물로서. 근데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청나라 귀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바로 이 호종과 우암의 국벌을 상징하는 유물이 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리에 국벌을 추진을 하다가 시간과 예상에 넘어갔습니다. 효종이 1659년에 코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효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화양동, 아까 말씀드렸던 속리산의 화양동 계곡에 들어가서 이제 은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재를 지어놓고 여기 이 바위는 이제 효종의 제삿날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곡을 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바위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생 동안 효종의 국벌의 의지를 계승하겠다는 것을 자임하면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양동에 가면
우암이 이제 효종만 기념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보기 싫어하는 그 명나라 황제들의 얘기를 이제 좀 새겨놓은 글씨들이 꽤 있어요. 근데 효종이 우암이 이제 이 화양동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우암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 누구였죠? 영력제는 남명이고 순정제예요. 순정제가 썼다고 하는 글씨를 사옵니다. 이런 족자를 사오죠. 뭐냐면 비례부동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뭐 경서에 나오는 유명한 일인데 이걸 또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냐면 순정제가 아까 어떻게 죽었죠? 뒷산에 올라가서 목매서 죽었습니다. 순정제가 그렇게 목매서 죽은 그 행동은 유학의 가르침인 예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바로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자결한다는 그 예의 정신. 그러니까 비례부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이 비례부동이라는 경서의 정신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글씨를 가지고서 이제 명나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화양동 계곡에 새기고 또 하나는 이 글씨 원본을 보관하는 절을 여기다가 절에다가 이 글씨를 보관하게 하고 이 사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사방에다가 이제 순정제가 나왔으면 그럼 순정제가 그렇게 이 명나라 멸망을 기념하는 존재였다면 우리한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억이 또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제조지은이 있었습니다. 제조지은을 상징하는 선조의 글씨를 또 여기다가 새깁니다. 뭐냐면 만절필동이라고 이것도 역시 이제 경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황하의 물은 10,000번 꺾여도 동쪽 바다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만절, 1000번 꺾인다는 거죠.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중국의 강들이 다 이제 동으로 동쪽으로 흐르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황하의 물이 동쪽으로 가듯이 제후가 천장을 받드는 마음은 10,000번 꺾여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조선이 만력제의 은혜, 제조지은을 기억하는 그 마음은 10,000번 꺾이더라도 변함이 없을 거다. 바로 만력제의 제조지은을 상징하는 구절로서 이제 이 글씨를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비례부동을 이제 각자를 하는 거고, 아까 봤던 대명천지 순정으로 하는 거죠. 조선의 공간과 시간이 모두 대명과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있냐면 순정제의 시간을 우리는 기록이 기억할 거다라는 이 맹세를 여기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연도를 표기할 때 서기를 쓰죠. 서기라는 것은 뭐 꼭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서양의 문화를 보편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기 대신에 우리 민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썼죠? 단기 썼었죠. 이건 뭐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 시간 연대에 표기하겠다는 의식이고요. 근데 옛날에는 뭘 썼을까요? 옛날에는 뭐 제일 간단한 게 지금 조선의 임금, 우리 임금 몇 년 이렇게 썼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 4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정식 문서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중국 천자의 연호에 몇 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만력 몇 년, 순정 몇 년 이렇게 썼는데 명나라 멸망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에 사대하게 됐죠. 그래서 공문서에는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고 청나라 황제 즉위 몇 년 이렇게 쓰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 집단은 청나라의 연호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정 연호를 쓰는 거죠. 이게 명나라 연호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습니다. 보면 순정 238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세기, 19세기까지도 이제 그런 용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는 명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지를 변함없이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해동, 건건, 존주대기. 이 글씨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봤습니다. 방금 이 지하의 박물관에 가니까 이 글씨가 이제 전시 글씨가 아니라 쓰여져 있습니다. 저쪽에 그 오른쪽 구석에 가니까 송시열이라는 사람의 문집과 더불어서 바로 이 글씨. 해동의 건건, 이게 천지죠. 이 우리 조선의 천지를 가득 채운 건 뭐냐면 바로 이 존중, 주나라를 존중하는 그러한 큰 의리가 우리의 국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나라가 뭐냐면 바로 중국에서 가장 아주 먼 날이죠. 언제냐면 공자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앞이 이제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유학자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바로 이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유학자들이 늘 꿈꾸는 게 뭐냐면 주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유학자들의 모토였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죠. 주나라를 꿈꾸다. 누구죠? 몽. 주나라. 정몽주의 이름이 그런 얘기입니다. 주나라. 그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학자라면 회복해야 될 시기.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냐면 유학자들에게는 주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더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암도 역시 죽을 때 자기 묘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1915년 돌아가신 의암 유 선생에 앞서서 처음으로 이렇게 쓴 사람, 물론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송시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참 깝깝하죠. 명나라가 별로 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임진왜란때 파견을 해주고 병정을 할 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도 그렇게 잊지 못하고 명나라를 기념했을까? 명나라를 그렇게 좋아한 걸까? 근데 이제 한술 돋보죠. 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해동의 건공이 그 주라는 것을 조금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 주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명이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 존명이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존명이 아니라 늘 존주라고 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어차피 중국의 원조인데. 근데 저는 조금 차이를 두고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송시열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자가 이제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죠. 만력제와 순정제 위패를 공안하고 정식으로 제사 지내는 사당을 화양동 입구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당을 난동묘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도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난동묘,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즘도 우리 줄임말 좋아하지만 옛날 사람도 줄임말 더 좋아했죠. 지금보다 더 좋아. 바로 만절필동에서 나온 거죠. 만절필동. 명나라를 잊지 않겠다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사대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그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나라 조선왕조가 멸망한 직후에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엄중하게 비판을 하죠. 그 중에 유명한 얘기가 이 권덕규라는 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학자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신문에 실은 거죠. 1920년에 신문에 쓴 제목이 이제 가명인 두상의 일봉. 한자로 쓰면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번역을 하자면 가짜 명나라 사람의 두상
대가리에다가 일봉, 몽둥이 한 방을 치고 싶다. 이런 얘기. 그리고 실제 내용도 더 적나라하죠. 심장도 천자도 없는 중국 사상에 있는 이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충효의 가르침을 제 땅과 제 민족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만력제, 순정제 제사나 지내고 있는 이런 놈들은 그 더러운 소갈머리야 개도 안 먹겠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눈에 비친 그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이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인보라는 분이 조금 점잖게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이 유학자들은 왜 그렇게 명나라의 유령을 끌어안고 살았는가? 첫 번째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건 미친놈들이었다는 얘기죠. 정신병자였다라고. 그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역사적 현상. 이게 바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세계론의 본질이었다. 지금 시간이 7시 47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반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한번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의 문제죠. 자, 옛날 사람들, 특히 유학자들은 천하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바로는 오랑캐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이제 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아주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전의 중국에서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중국 중심적으로 동아시아 세계를 이렇게 중화 세계와 나머지 이적, 오랑캐의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본다는 우리가 대강 중원이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건 지금 약 3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청나라 때 와서 그래요. 사방이 이제 오랑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적,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중화라고 불렀는데, 그럼 중화가 곧 중국일까? 뭐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중화는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중화는 중국이죠. 그런데 이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청나라 시기에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은 중화가 중국이라고 청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기들이 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청나라는 중화가 아니다. 명나라까지는 명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고 실질적으로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는 다들 조용히 살았죠. 다들 이제 소중화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멸망하고 어디 족보도 없는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바로 다들 제각기 자기가 중화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중화라는 게 지금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국호죠. 잘 알듯이 중화요리하면 일본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점이겠죠. 이게 중국을 가리키는 어떤 고유명사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 특히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던 시대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중화가 곧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중화를 일종의 일반 명사, 어떤 철학적 개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란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보통 이 이야기를 하죠. 중화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지역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적으로 저기 중국의 지금으로는 이제 서안이라고 하는, 거기가 아주 먼 옛날에 중국의 중심지였죠. 그 지역을 중화라고, 이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혈통적으로 한족을 가리켜서 중화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주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중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문화적 개념으로 중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유교를 따르는 사람이 중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북방의 유목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유교 문화는 상당히 세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교 문화를 지닌, 그리고 뭐 북방민족에게는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은 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유교에는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교 문화가 중화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과 혈통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중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중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는, 그건 선천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만 중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뭐 나중에 바꿀 수가 없는 문제겠죠. 혈통은 더 그렇습니다. 핏줄이 한족이 중화다 이렇게 얘기되면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화적인 개념으로서 중화는 조금 다르죠. 유교를 가진 집단이 문명의 중심지다. 이게 중화라고 얘기한다면 원래는 안 가졌지만 유교를 따르게 되면 중화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개념으로서 주로 이 중화의 세 가지 이 개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 문화적 개념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국 철학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원래 모습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에 당나라 때까지, 아니면 명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중국 문화가 이룩한 문화적 성취라는 건 뭐 결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뭐 손색이 없죠. 그리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개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살던 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딴 데 배 타고 도망가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죠.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누추한 오랑캐 땅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사는 곳에 어찌 그렇게 비루하고 누추하게 되겠느냐. 내가 가서 그곳을 중화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학이 시조라고 얘기하는 공자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 역시 마찬가지죠. 중화의 문화를 가지고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중화의 문화가 오랑캐에 변화되었단 말, 이건 중화와 오랑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정리한 사람이 당나라 때 유명한 사상가의 한유라는 사람이죠.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오랑캐의 풍습을 따르면 그 사람들은 오랑캐이고, 이 사람들의 중국의 예법, 유교를 따르면 그 사람들은 중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 개념의 특징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중화는 그냥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중화 개념, 유학적인 중화 개념은 뭐냐면 중화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중국의 어떤 지역적인 범위나 한족이라는 종족적 범주는 아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학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 그것을 우리 줄여서 예라고 합니다. 유학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예죠. 유학의 문화를 따르느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중화가 될 수도 있고 오랑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의 역시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중국인 까닭은 예의, 유교 문화 때문이다. 예의를 잃으면 중국에서 태어나고 한족의 혈통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들도 오랑캐가 되고 두 번 이르면 금수가 되면서 인류는 사라지게 된다. 바로 지역과 혈통이 중화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 바로 유교 문화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중화를 결정한다는 건 중국의 역대 유학자들이, 공자의 유명한 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중화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조선 후기의 그 명에 대한 추억들을 좀 다시 잘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중화이적은 지역 종족 문화 가운데 핵심은 문화다. 그리고 문화라는 건 유교 문화겠죠. 유교 문화는 그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유학의 가르침. 얼마만큼 유학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국가의 이념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느냐가 중화일까 오랑캐일까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중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중화주의 속에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우리 보통 소중화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명나라는 뭐 중화임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지역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더 중요한 유교 문명의 본산지라는 의미에서 명나라가 중화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그 다음에 유교로 따지면 우리가 2등이다라는 의미에서 소중화라고 자칭을 하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소중화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우리는 2등이고. 근데 중국하고 얘기를 할 때 사이즈의 크기, 차이 같은 것들은 좀, 그리고 문화적인 그 깊이의 차이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의 수준을 따진다면 당연히 뭐 중국을 따라갈 능가할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 미치다가 아니라 이 소중화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진이나 일본을 우리의 제후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내는, 일본의 그 국왕이죠. 뭐 천황도 없었죠. 그때 이제 막부 시대니까. 일본을 대하는 것을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는 일본과 여진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이제 명나라가 망했죠.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으로 따지면, 그리고 뭐 당시에 객관적인 형태로 얘기하면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인 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교 문명의 정통은 청나라보단 유교 문화는 우리가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대중화가 있으면 소중화였죠. 근데 대중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중화일까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선이 중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는 절대 중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또 이런 얘기를 중원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런데 병설을 한번 따져보면 맹자라는 책에 보면 이 순과 문학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들인데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학에서도 성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순과 문학은 아주 많이 옛날에 성인들인데 수는 출생지가 어디냐면 동이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혈통도 한족은 아니고 문학도 서쪽 오랑캐에서 출생을 했지만 결국은 유학의 성인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좀 아까 봤던 중화주의의 이념에 맞는 거겠죠. 혈통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교를 따르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혈통과 지역이 순수하지 않았지만 유학의 성인의 마늘을 올렸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조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화가 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아까 봤던 우리 사대주의의 원흉이라고 비판을 받는 우왕송시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중화다라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까요? 역시 다 송시열의 얘기죠. 이 우왕송시열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자와 맹자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주자죠, 주자. 주자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사람입니다. 송나라 때 사람이죠. 공자, 맹자 얘기했습니다. 주자라는 사람을 또 제일 좋아하는 송시열은 자기가 조선의 주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자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주자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뭐 번듯하게 무슨 북경이나 원래 저기 서안이나 뭐 이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남쪽에 지금 홍콩 위에 바로 위에 복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오랑캐 땅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복권 지역을 한자로 민이라고 하는데 글자 생긴 거 보면 오랑캐 땅이죠. 문자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공자맹자 때는 중국이라고 천하로 부셔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주자가 이 복권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 얘기를 주자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남쪽 오랑캐 소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뭐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거기가 바로 중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이족의 땅, 오랑캐 땅이 오늘날 중화가 되는 것은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바로 변화시키게 얼마만큼 우리 유학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중화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단을 하는 요소일 거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우왕송시열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가 망했죠. 1644년에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나라가 망하고 그 명나라가 있던 중원 땅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는 이제 비린내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먼 옛날에 원래는 거기가 이제 중화의 정통이죠. 유학이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순임금과 우임금, 성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순시를 하고 공자와 주자가 도를 강론하던 지역에 오랑캐의 비린내가 가득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은하수의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북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청나라를 쓸어버리고 가장 직접적인 북벌의 가장 직접적인 것은 남한산성의 복수겠죠. 그런데 남한산성의 복수를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아주 범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벌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당했던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동아시아 문명의 정통인 유교 문명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호황되고 뻥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진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아시아 문명의 유교 문명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조선이 중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결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홀로 예를 간직한 나라, 바로 유교 문명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으니 주나라 예법이 모나라에 있다는 공자의 나라죠. 그래서 성인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뗏목을 타고서라도 조선으로 올 거다. 조선이 이제 중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문제가 계속 남습니다. 명나라는 도대체 뭐냐?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선이 중화는 좋은데, 그럼 왜 그렇게 명나라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사당까지 세워서 제사를 지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나라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교 문명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 바로 주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죠. 공자가 살던 시기 이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유교가 쭉 시간을 타고 계승이 되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나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걸 빼버립니다. 주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당나라,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그리고 송나라는 어디에 망할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몽골족한테 망하죠. 근데 사실은 원나라의 유학이 상당히 번창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조선의 유학 원나라 가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원나라는 지워버리죠. 원나라는 빼버리고 중화문명의 정통은 주나라 다음에 한, 당, 송, 그 다음 명까지 이어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은 그 정통성이 어디로 가느냐? 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선으로 간다는 그 황당무계한 계보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화문명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사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근데 조금 이제 냉정하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제사를 지내서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현실 속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건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돌아가신 분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공인받는 자리가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나라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선의 해동의 권곤이 존명대의가 아니라 존주대의죠. 바로 존주대의에 남겨져 있는 그 주자라는 게 바로 주나라로부터 전해지는 중화문명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그럼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였을까? 근데 조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살던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말끝마다 명나라를 얘기를 하죠. 명나라 황제 제사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뒤져보더라도 이 사람이 현실의 명나라를 좋게 얘기하는 흔적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의 정치를 얘기할 때 황제 전제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제권이 셌죠. 그런데 송시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할만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가 그렇게 다 해먹으니까 사대부들을 그렇게 막 때리고 귀양 보내고 그러는데 명나라 안 망할 수 있겠느냐? 명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주 극한 욕을 남기죠.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게 명나라의 사상 양명학인데, 양명학이라는 유학인데 조선에는 양명학이 발도 못 붙입니다. 그리고 송시열이 양명학을 또 아주 싫어합니다. 주자학자죠. 명나라에서 들어온 책들 송시열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가짜다. 글 쓰는 스타일도 있는데 송시열의 글 쓰는 스타일은
당시의 명나라에서 글 쓰는 스타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명나라 스타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송시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문장은 썩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자들 제일 좋아하는 이해 문제, 명나라 예법 따르느냐?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명나라 예법은 정통이 아니다. 한마디로 명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자기 사는 그 동네 바위에다가 명나라 황제 글씨를 사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가짜 글씨였던 것 같아요. 그걸 사다 새기고 이런 그건 과연 뭘까? 굉장히 이중적이다. 제가 해석하기에 송시열이 얘기한 명나라는 건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했던 명나라가 아니라 유교의 계보를 따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자도 꿈꿨던 주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의 계보를 이야기하려면 명나라를 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정통성이 조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조선의 중화적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아함의 명나라라는 것을 가치, 바로 유학적인 가치 또는 이념적 상징으로서의 의미지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뭐 뼛속까지 명나라 것이라면 다 좋아하는 이런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글씨들을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평에 있는 바위에 여러 가지 글씨가 있었죠. 그걸 다시 본다면 만력제가 원군을 파병해줬습니다. 실제로는 지네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든 거지만 우함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만력제가 보내준 것은 중화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이 사특함이 없는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 순정제 뭐 별로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목매 죽은 것밖에 없죠. 근데 순정제는 뭘 했냐면 나라가 망하자 자살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효종의 글씨가 아까 있었습니다. 일모도원 짙은 글씨. 효종의 북벌 이거는 자기 아버지죠. 남한산성에서 당한 인조의 치욕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바로 유교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바로 이 유교 문명을 무너뜨린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는 것. 이 계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들을 한 공간에 새겨놓고 기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송시열만의 뜻이었냐? 우리는 보통 27세기에 송시열로 대표되는 일부 세력만 그랬던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서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 이제 왕실까지 국왕들까지 이 이념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공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644년 명나라 멸망하고 요즘은 이제 50년, 100년 단위로 기념을 하지만 옛날에는 60년 단위로 기념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멸망 60주년이 되는 해 숙종이 창덕궁입니다. 지금도 있죠. 창덕궁. 여기가 이제 들어간 돈화문이고 이쪽이 청와대입니다. 근데 이 창덕궁의 저 구석 제일 외진 곳에 단을 쌓습니다. 단.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만력제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송시열은 자기 살던 그 시골 구석 그 화양동에서 지냈던 거죠. 근데 그 의식이 이제 국가에서 공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선 왕조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지금까지는 이 중화주의가 송시열 일파의 이념이었다면 이제는 조선 왕조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는 중화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이 이 숙종이 쌓은 대보단 제사로서 이제 상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보단 제사는 우리 역대 왕실의 위패를 모신 종묘 제사만큼 이제 중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청나라가 있으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단이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단을 쌓아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송시열이 자기 고향에서 왔던 자기 은과도 화양동에서 만력제와 순정제를 세운 사당 보셨죠? 만동묘였죠. 만동묘. 근데 단과 묘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단은 이 오픈된 장소죠. 바로 하늘을 이렇게 마주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제사는 제후가 지낼 수 없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사직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직단 제사는 거기는 농사의 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역사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있지만 자기 조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왕조를 기념하는 제사는 단제사는 천자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황실을 상징하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 가면 이렇게 무슨 전염병 돌고 뭐 이럴 때 지내는 뭐 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죠.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제후는 어디까지 제사를 지내냐면 제후는 직접 하늘을 마주하고 제사 못 지내고 집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당이라고 얘기하고 위패를 거기 사당 안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동묘도 역시 제후의 법도였던 거죠. 근데 숙종은 여기다가 단을 세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놓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청나라에 세워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자기가 천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도 청나라 사신이 알아채기 힘든 지금은 여기 지금 청와대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구역에 있습니다. 청덕궁 후원은 뭐 공개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외진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헐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으슥한 데다가 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냈다. 이게 단순한 사대주의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로부터 계승되는 유교 문화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그런 의식일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종은 그렇다고 치죠. 숙종은 우리 머릿속에 숙종은 장희빈밖에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숙종은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 조선 후기 문예분기를 이끌었다고 얘기하는 영정조는 그럼 이거 실학의 군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보단을 다 때려 부시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숙종이 세운 대보단을 더 크게 지은 사람이 영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처음에 숙종이 대보단 세운 만력제만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영조가 여기를 더 크게 짓고 여기에 명나라를 처음 세운 홍무제살인데 되게 못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홍무제, 조선을 처음 만들어준 은혜, 만력제가 원군을 보내준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순정제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냐면 순정제가 사실은 병자를 할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서 못 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어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순정제까지 대보단 제사에 집어넣죠. 근데 송시열 얘기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송시열은 아까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죽어야 하는 의리 때문에 순정제를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숙종 때는 순정제 제사는 이미 지내고 있었는데 빼고 만력제 제사만 지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임금은 죽어야 되는 의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왕실에서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걸릴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안 죽은 임금 있죠. 인조죠, 인조. 왕실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순정제가 원군을 보내주기는 뭘 보내줄 뿐. 이러려고 시도는 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대보단에서 이 3명의 홍제의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도식화가 되는 거죠. 명나라 시작부터 만력제, 제조지은, 동원진 하면서 이제 망함으로써 이 의리, 동아시아에서 이제 조선의 유학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이 의리가 이제 토종의 북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어받게 됐다는 논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조 시각의 군주라고 얘기하시면 천만에 많습니다. 대보단 맨날 가서 사는 사람이 정조였습니다.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바로 내가 중화문명의 정통적 계승자다. 그리고 사실 그 의미는 신하들에 대해서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송시어를 다 떠받들었다면 이제 중화문명의 정통은 이들 신하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조는 대보단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제 실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실학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조선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발견하려는 움직임들이 영정조 때 분명히 출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유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유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유학의 정통성에 대한 재인식, 바로 조선중화주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학시대의 그 고유문화의 발견을 얘기할 때 이 경제정선이라는 화가의 이남산 그림을 이야기를 하죠. 가서 보면 진짜 똑같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정선의 이남제색도를 설명할 때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때 성리학을 비판하고는 실학의 영향이다. 사대주의인 유학을 버리고 이제 민족적인 실학이 등장했다. 근데 정선이라는 사람 별로 실학자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론 집안, 특히 이제 송시열 일파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산수가 아니라 조선의 산수를 그리게 되었냐? 이건 바로 이미 대보단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교육원이나 사상적 영역을 생각했을 때 시각 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는 조선이 중화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중하고 원래 대중화는 명나라였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산수를 그렸더니 이제는 우리의 산수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로 중화주의자들의 맥락 속에서 중화주의의 맥락 속에서 재발견이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도 이때 실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 중 을지문덕 있죠. 이 수나라 공사를 벌이쳤습니다. 살수대첩. 근데 살수대첩 이후에 이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남았죠. 을지문덕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을지문덕을 본격적으로 띄운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나라가 중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것은 그냥 고구려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중화 문명을 보존한 의미가 있다.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고구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조선 중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 중화주의자는 평가가 지금에 와서 평가가 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런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다. 제정신 아닌 사람. 비주체적, 중국을 중심으로 비현실적인 4대 사상이었다. 이미 멸망에 가는 명나라에 의존한 주체 발견에 실패하고 현실적 능력을 결여했던 정신승리법이 조선이 중화라는 것은
청나라에 대해서 정신으로만 이기려고 하는 아주 그 수준 낮은 그런 사고 방식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게 사실은 통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청나라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북벌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하여 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내세운 자주적인 사상이고 위정척사와 항일운동의 원료를 이뤘다.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대주의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송시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주의의 원류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적으로는 이게 통설이고 엄청 이제 마이너죠. 그런데 제 얘기는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송시열은 사대주의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중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중화가 뭐냐? 그게 단순히 그냥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이었냐? 그거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선시대의 중화주의가 지금으로서 그것을 계승하거나 그럴 가치가 있다고는 조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나름대로 당시 그 세계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최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이어지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제문인데,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숭정 265년이라고 씁니다. 몇 년일까요? 숭정제 주변이 265년. 조금 모자라서 1880년대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쓰냐면 최익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최익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죠? 의병장이죠. 의병장. 19세기 말에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이 연도를 표기할 때는 숭정연호를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대주의자인가? 민족주의자인가? 자, 그리고 제가 또 확 깼다는 것 중에 하나, 이건 제가 직접 찍은 2012년에 저 제천에 갔다가,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비석의 주인공이 이제 유인석이라는 분입니다. 유인석. 이분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아직도 자기네들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쓰냐면, 영력 366년이라고 씁니다. 그건 아까 남명 마지막 문제였죠? 영력 366년이 2012년. 아직도 이런 세계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뭐 좀 보기는 좋지가 않습니다만, 우리 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이런 숭정영어, 명령영어 쓰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바로 요 뒤에죠. 잘 아시다시피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1890년대생이죠. 그 전에 그 자리에는 영웅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고, 명나라, 청나라 다 마찬가지로 이 훈제의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고, 사신이 여기 오면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러던 곳인데, 1890년도에 이제 이 사대주의의 상징이다, 이거 꾸물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사대주의, 민족주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영웅문 허물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익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인석 같은 사람이죠. 당연하겠죠. 뭐 보면 아직까지도 순정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영웅문 홀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런 유학자들이 아니라 새로 공부하는 신세대 개화파들은 독립문을 세우죠. 한글로 독립문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독립문 현판을 누가 썼을까요?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완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걸 썼는지는 저는 이제 조선시대 전공자라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완용이 독립문을 세워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초반에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독립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럼 이완용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서재필,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육일준, 또 하나가 윤치호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게 거의 1900년 즈음에서 1897년에서 오죠. 불과 20년 안쪽에 전부 다 친일파가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죠. 근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건 청으로부터의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이제 일본과 서양에 대한 자주를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과 서양으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세계관 속으로 금방 다 전화에 들어가고 당연히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변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세계관이 너무나 비슷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라는 거죠. 아까 1915년에 죽어서도 자기 무덤에 유명조선국이라고 썼던 유인석이라는 거죠. 이분은 나라가 망하자 처음으로 만주로 자기의 그 재산들을 팔고서 식구들 이끌고 처음으로 만주에 가서 항일 무장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바로 유인석입니다. 누가 사대주의자일까요? 둘 다. 유인석이라는 분이 그럼 항일운동을 할 때, 그리고 뭐 민족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분은 일본과 싸웠지만 일본과 싸운 목적이 중화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민족운동이라고 지금은 편의상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뭐 이완용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을 조선국민을 정리하는 게 사대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가지 틀에서는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동감하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중화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만큼 중시해왔던 사서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나 신이 아니라 바로 중화라는 유교 문명이라는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조선으로 건너왔다는 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여졌던 행태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바로 그 유교 문명의 정통성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은 이제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그 당대의 맥락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황사영 백서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아시죠? 북경의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서 군함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도와달라고. 이 백서에 대한, 황사영 백서에 대한 평가가 뭐 양극단이죠. 하나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 외국의 편지를, 서양 오랑캐에게 편지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 자기 나라를 침략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이죠. 근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요즘은 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와 그 천주교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심화됐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친 역사는 모든 역사를 해석할 때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해석을 하게 뭐 심하게 얘기한다면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게 꼭 그래야 될까요? 역사가 꼭 국가와 민족 단위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황세영 백서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조선을 침략할 군대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었죠. 그건 이분이 생각한 자신의 천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믿는 진실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건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후대가 앞 시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족과 국가라는 가치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조상들에게 그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의 입장에서는 평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좋다 나쁘다 누구나 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그것보다 역사에서 더 먼저 신경 써야,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입장만 얘기하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이건 국가를 배신한 거다, 민족을 배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역사학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대주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흔히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사대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청나라에 가서 붙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청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이고 예뻐라 하고서 굉장히 잘 해줬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망해버린 명나라를 따랐다는 것을 과연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나중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주무시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